미국 워싱턴 DC. 한 중년의 흑인 남성이 복싱장에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정신도 신체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그는 유능한 법정 심리학자입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도 파견돼 일하면서 때로는 범인을 설득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심층적으로 신문하기도 해요. 알렉스는 어떤 순간에도 침착하고 능숙하게 대처하며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내는 능력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도저히 침착할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고 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그리고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볼 영화는 키스 더 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범인이 과연 누구일지 추리해내는 과정과 그 결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내용을 끝까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댓글에 너무 범인은 누구였군요 이렇게 강력한 스포는 하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결말까지 모두 포함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 위험한 사건들을 잘 해결해내며 일하고 있는 알렉스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그의 조카 나오미가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알렉스는 충격을 받지만 곧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이 그 사건에 직접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젊은 흑인 여자 하나 없어졌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얼마나 하겠는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관할 밖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그쪽 경찰의 협조와 허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카 나오미가 실종된 더럼이라는 지역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한편 어느 숲속 한 젊은 여성이 잠옷 같은 얇은 옷만 걸친 채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자는 잔뜩 겁에 질려서는 자신을 끌고 가는 남자에게 애원합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반항하지 않을게요. 다신 안 그럴게요. 맹세해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여자가 알렉스의 조카인 나오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건이었어요. 이 메건 역시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메건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끌고 가는 이 남자는 누굴까요? 이 시각 더럼 경찰서로 찾아간 알렉스는 국장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도 않고 알렉스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경찰서 복도 한켠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알렉스. 결국 마음이 급해져서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수사 사무실로 불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사건 조사 진행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이 쫙 붙어있는 한 벽면을 보게 되는데 알렉스는 이 자료들을 보고 최근 이 지역에서 젊은 여성들의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실종자는 총 8명이었고 모두 젊고 아름다우며 능력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등장했던 그 메건이라는 여자도 그 실종자들 중 한 명입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된 이 자료의 맨 끝에는 가장 최근에 사라진 알렉스의 조카 나오미의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알렉스가 한참을 심각하게 이 자료들을 보고 있을 때 드디어 누군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 배정된 닉이라는 형사였어요. 이 닉 형사는 알렉스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쭉 듣더니 그럼 지금 사건이 하나 생겨서 현장 나갈 건데 같이 가시죠 하고 제안을 해요. 이렇게 얼떨결에 알렉스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함께 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닉 형사는 실종된 8명의 여자들 중 지금까지 총 2명이 살해됐는데 이번에 아마 3번째 여자가 죽은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2번째 살해 현장에선 카사노바라고 쓰인 메모가 발견됐다고 해요. 알렉스는 여성들이 실종만 된 게 아니라 일부 죽임을 당한 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조카 나오미가 변을 당하진 않았을지 불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윽고 이들은 어느 울창한 숲에 도착합니다. 아까 이 전 장면에서 봤던 메건이라는 여자가 끌려가고 있었던 그 숲이에요. 어느 커다란 나무에 딱 붙어 앉은 채 꽁꽁 묶여 사망해 있는 시신, 하얀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
알렉스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와 불안을 삼키며 시신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흰 천을 걷어보는데 여러분은 이미 예상하셨겠죠? 죽은 사람은 알렉스의 조카 나오미가 아니고 메건이라는 이름의 아까 그 여성이었습니다. 닉 형사와 알렉스는 이 메건의 시신 상태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메건의 손은 나무를 감싼 채 뒤로 묶여 있었는데 그 매듭이 굉장히 특이하고 아주 화려한 모양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장식하는 것 마냥 여러 번 꼬고 빙빙 돌려서 무슨 문양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뽑힌 건지 잘린 건지 이 메건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나무 곁에서 발견이 됐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범인은 이 과정 자체를 한껏 즐기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 이 미친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러는 걸까요? 알렉스는 이 현장에서 더럼 경찰서 국장도 직접 만나 수사에 참여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국장은 알렉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에 참여는 시켜주겠지만 너무 막 현장을 어지럽히거나 설치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자, 이제 알렉스는 이 수사팀에 너무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조카 나오미를 잡아간 범인을 신속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놈이 나오미도 죽여버리기 전에 말이죠. 알렉스는 그동안의 사건 개요를 자기 나름대로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추론을 해봅니다. 일단 자신을 카사노바라고 칭하는 범인에 의해서 납치된 여성들은 모두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재능이 있고 똑똑했죠. 잡혀간 여성들 중 몇 명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놈의 목적 자체는 살인이 아니고 수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여성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다면 잡혀갔던 나머지 여자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을 게 분명했어요. 이 놈이 여성들을 죽인 후에 전시하는 방식이 굉장히 노골적이었거든요. 봐라, 내가 이 여자에게 벌을 내렸다. 세상아, 모두 보아라. 이런 식이었죠. 아까 그 메건이라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을 거다. 즉 그들은 살아있을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알렉스는 희망을 가지고 조카 나오미와 그를 잡아간 범인을 계속해서 추적해요. 이 시점에서 영화는 또 한 명의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아주 똑똑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이 케이트는 한마디로 갓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부지런히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그녀의 취미는 킥복싱인데요. 웬만한 건장한 남자랑도 스파링이 가능할 정도로 꽤나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아무튼 좋은 면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2층 집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잠자기 전 간단하게 집 정리를 하고 2층에 있는 침실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드는 케이트. 잘 자고 있다가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맡에 놓인 시계를 보니까 시간은 새벽 3시 11분. 누군가가 집안에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긴장이 확 되면서 온몸의 감각이 빠르게 깨어나는 케이트.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집중해서 귀를 쫑긋 기울여 보는데 분명 집 안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살금살금 일어나 최대한 발소리를 내지 않고 침실 밖으로 나가봅니다. 고개를 쭉 내밀어 1층 거실을 내려다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케이트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서 살살 문을 닫고 잠급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누군가 갑자기 확 나타나 케이트의 입과 코를 꽉 막았어요. 이 보통의 여자들이었다면 이미 여기에서 제압을 당했겠지만 케이트는 앞서 말했듯 킥복싱이 취미입니다. 몸이 단단하게 단련이 되어 있었고 운동신경도 좋았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놈의 급소를 팍 치고 달아납니다. 침실을 박차고 나와서 계단을 다다다다 뛰어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만 다 내려가면 바로 밖으로 나가는 대문이 있었거든요. 그리로 막 돌진을 하는데 꽈당!
케이트는 뭔가에 발이 걸려 우당탕탕 넘어져 바닥에 널브러져 버립니다. 이 괴한 놈이 거실 한 구석에 있었던 커다란 어항을 1층 계단 앞으로 옮겨둔 거였어요. 그렇게 케이트는 어항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바람에 어항도 깨져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이며 물고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확 쏟아져 나옵니다. 물고기들과 함께 바닥에서 파닥거리는 케이트. 그 사이 괴한은 여유롭게 1층으로 걸어 내려와 그녀의 앞에 우뚝 섰어요. 케이트는 놈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눈을 크게 떴다가 가늘게도 떴다가 해보지만 어두워서 당최 얼굴이 잘 보이질 않는데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케이트가 바들바들 떨며 묻자 범인이 대답합니다. 너의 전부. 그리고 놈은 케이트에게 마취총을 쏴버려요. 이렇게 또 한 명의 여성이 연쇄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편 알렉스는 조카 나오미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그녀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특히 남성들을 찾아다니는 중인데요. 오늘은 어느 건장하고 매력적인 젊은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조카 나오미의 남자친구였어요. 자신을 찾아온 알렉스를 경계하며 누구세요? 라고 묻는 사무엘. 알렉스는 자기는 경찰이자 나오미의 삼촌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무엘은 다소 짜증스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미 경찰 조사 받을 거 다 받았다고, 가서 밝힐 거 다 밝혔고 할 말도 다 했다고, 그동안 너무 시달렸다고 진절머리를 냅니다. 알렉스는 그런 그의 태도를 가만히 주시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나오미가 자주 여기에 와서 바이올린 연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미가 실종된 이후 발견된 증거품들 중에 바이올린은 없었어. 그거 혹시 자네 집에 갖고 있나? 사무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없다고. 나오미는 바이올린을 늘 갖고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 올 때도 당연히 갖고는 왔겠지만 늘 다시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알렉스에게 경찰이 아직 나오미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은 거예요? 라고 묻는데요. 알렉스는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을 카사노바라고 칭하는 범인에게 잡혀갔던 케이트. 그녀는 어느 어두운 공간에서 눈을 뜹니다. 꿈뻑꿈뻑 눈을 깜빡이면서 정신을 차려보는데 순간 온몸에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까 괴한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계단을 빠르게 뛰어내려오다가 어항에 발이 걸려서 바닥으로 우당탕탕 넘어졌고 그 바람에 그 깨진 어항의 유리 조각들이 온몸 여기저기에 박혔던 겁니다. 범인은 케이트의 몸에 박힌 유리들을 하나씩 다 빼고 치료를 해놨어요. 붕대도 감겨져 있습니다. 케이트는 팔을 움직여보려고 하지만 꼼짝도 하질 않았어요. 침대맡 프레임에 팔이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마치 감옥처럼 좁고 공포스러운 이 공간에서 케이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문이 끼익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케이트는 얼른 고개를 들어서 놈을 노려보는데요. 잡혀올 땐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이번엔 보였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놈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이놈이 스스로를 카사노바라고 칭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범인을 카사노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카사노바는 케이트의 몸을 징그럽게 막 슥슥 어루만지면서 말해요. 넌 지적이라서 선택했어. 케이트는 그의 손이 자신의 신체 여기저기를 스칠 때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막 피하려고 합니다. 카사노바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해요. 조용히 하고 규칙부터 잘 들어. 나는 너에게 사랑이라는 걸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널 여기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탈출할 생각 말고 밖에다가 도움 요청하지 마. 그리고 네 그 킥복싱 실력 선보이지도 말고. 이 규칙들을 깨면 난 아주 실망할 거야. 카사노바는 이렇게 말하면서 케이트의 팔에 주사를 놓고 케이트는 그대로 또다시 정신을 잃습니다. 카사노바는 그렇게 쓰러진 케이트의 사진을 찍고 이걸 누군가의 메일로 보냅니다. 이놈이 케이트한테 말했었던 규칙들 다 기억하시나요? 그중에 밖에다가 도움 요청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케이트는 다시 정신을 차린 뒤에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밖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밖에다가?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밖에서 누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까 놈이 케이트를 기절시켜 놓고 나가면서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었던 팔은 풀어주고 나갔거든요.
케이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에 있는 작은 구멍에다 대고 바깥에다 소리를 쳐봅니다.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케이트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문 바깥쪽은 야외는 아니고 뭔가 복도 같은 곳이었는데 케이트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처럼 자기 목소리만 울릴 뿐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한참을 소리쳤을 때 복도에서 드디어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요. 안 그럼 그 사람이 우릴 죽일 거예요. 겁에 질린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옥처럼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이 미친 범인 카사노바가 여자들을 집단으로 가두어 놓은 곳이었던 거예요. 케이트가 복도에 대고 또 묻습니다. 저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이름이 뭐예요? 복도 건너편에 있는 여자는 메리라고 자기 이름을 말해줬어요. 이 둘의 대화가 오가자 잠시 후 여자들이 하나둘씩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 크리스틴이에요. 여기 있은 지 오래됐어요. 혹시 지금이 몇 월인가요? 또 다른 여자는 전 멜리사예요. 전 사만다예요. 캐럴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여기 얼마나 있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스의 조카 나오미도 입을 여는데요. 전 나오미라고 해요. 여기 온 지 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공간에 따로따로 갇혀있는 젊은 여자들. 이들을 찾는 수사팀과 알렉스는 점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가 머물고 있는 호텔 문틈으로 누군가 종이 쪽지를 쓱 밀어넣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해요. 알렉스는 종이를 발견하고 얼른 문을 열고 나가보지만 아무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알렉스가 받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음악과 시의 재능을 지닌 이는 황제의 가장 값진 보물이로다. 더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렉스. 카사노바 드림. 자, 일단 이 범인 카사노바가 알렉스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가 자신을 잡으러 더럼 지역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심지어 어느 호텔, 어느 객실에 묵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음악과 시의 재능, 황제의 값진 보물 어쩌고 저쩌고 그건 또 뭔 말일까요? 이놈이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여성들만 자기 방식대로 수집을 하고 있었잖아요. 즉 자신을 황제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그런 재능 있는 여인들을 보물처럼 모으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자, 이 사이코 같은 놈이 만든 감옥에 갇혀있는 케이트는 그 안에서도 킥복싱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갇힌 지 오래돼 범인 카사노바로부터 완전히 조련을 당한 다른 여성들은 의지를 잃고 그의 놀이개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케이트는 워낙 의지와 정신력이 강하기도 했고 또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체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은 상태였어요. 물론 어떤 약물을 주입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멀쩡하지는 않았지만요. 케이트는 언제 다시 놈이 이 방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도망칠 기회라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해오던 킥복싱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감옥에서 죄수들한테 배식을 하는 것처럼 식사도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들어온 빵 쪼가리를 한 입 크게 베어무는 케이트. 식욕도 없고 그저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그러려면 일단 지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잘 먹어둬야겠죠? 그런데 잠시 후 케이트는 하수구 쪽으로 달려가서 오액! 구토를 쏟아내요. 그 음식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녀가 구토를 하고 있을 때 카사노바가 케이트의 방문을 열고 쓱 들어옵니다. 그는 그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로 화가 난 듯 케이트를 다그쳐요. 내가 경고했지. 규칙 어기지 말라고. 아마도 방에서 몰래 킥복싱 연습을 한 케이트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케이트는 일단 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싹싹 비는 신용을 해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카사노바는 주사기 하나를 들고 케이트에게 다가오면서 그래? 그럼 어서 네 팔 일이네 라고 말해요. 케이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순종적으로 그에게 팔을 내어주는데 주사를 놓기 위해 카사노바가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케이트는 죽을 힘을 다해 놈을 확 잡아당긴 후 머리를 빡 내려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열려있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 없는 미로처럼 감옥들이 막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둡고 습한 이 동굴 같은 공간에서 케이트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케이트가 있었던 방 안쪽에서는 카사노바가 분노에 찬 채 "케이트!"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맨발인데다 약물 때문에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케이트. 어느새 카사노바가 몸을 일으켜 이 미로 같은 감옥에서 그녀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다가 케이트는 저쪽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 그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달려가는 케이트. 과연 그녀는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케이트는 동굴 같은 감옥에서 탈출해 숲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숲에는 온갖 장애물들이 많은 데다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도 알 수 없고 무엇보다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일 테니까요. 케이트는 미친 듯이 숲속을 달립니다. 맨발에 뭐가 막 찍히고 박혀도 지금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서 도망쳐 왔는데 그녀의 눈앞에 아찔하게 높은 절벽이 나타납니다. 절벽 아래로는 커다란 폭포가 있었어요. 다시 왔던 곳으로 조금 돌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뛸까? 어떻게 하지? 케이트가 잠시 고민하는 사이 뒤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카사노바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결박할 끈을 손에 쥐고는 케이트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케이트,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얌전하게 굴라고 했지. 어서 이리 와." 한 발 한 발 놈이 다가오는데 케이트는 결국 목숨을 건 결정을 합니다. 이놈한테 잡혀가서 죽으나 여기로 떨어져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버리는 케이트. 그녀의 가녀린 몸이 폭포를 따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중간에 커다란 바위에 몸을 쿵 부딪힌 후 유속이 빠른 계곡으로 풍덩 빨려 들어갑니다. 얼마 후 누군가가 물에 떠내려온 케이트를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케이트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상태이긴 합니다.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긴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계속 발작도 일으켜요. 알렉스는 케이트의 담당 의사를 만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절대 무리 가게 수사하지 않을 테니까 케이트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 조카도 지금 케이트가 탈출해 나온 그곳에 붙잡혀 있다고. 알렉스는 이렇게 어렵사리 담당 의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케이트의 병실로 들어가 봅니다. 아름답고 고왔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부들부들 떨며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케이트. 알렉스는 그 모습이 조카 나오미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마음 한켠이 찢어질 듯 아파와요. 알렉스는 케이트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녀의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엄청난 의지로 아주 두꺼운 의학 편람을 다 읽어가면서 케이트의 증상과 연결지을 수 있는 약물을 찾아내기도 해요. 아까 분명 범인 카사노바가 케이트한테 어떤 약물을 주사했고 그것 때문에 케이트가 정신을 잃거나 잘 움직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깨끗한 거예요. 분명히 약물을 주사한 자국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해 보일 수 있는 약물은 과연 무엇일까? 알렉스는 약품 자료들을 뒤지고 뒤지다가 시스톨이라는 약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시스톨을 생산하는 회사의 최근 5년간 주문 내역을 싹 다 뒤져봐요. 그랬더니 어느 성형외과에서 최근에 이 시스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문한 게 드러납니다. 그 병원 의사의 이름은 윌리엄 루돌프. 아무래도 그가 의심스럽죠. 알렉스는 이렇게 여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케이트와 함께 최면 수사도 해봅니다. 케이트는 아직 그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목소리를 들었던 그 여성들을 꼭 구해내리란 일념으로 알렉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이제 알렉스와 케이트는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면서 이 시스톨을 대량으로 주문한 수상한 성형외과 의사인 윌리엄 루돌프를 은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해요. 이걸 경찰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FBI가 투입되면 놈이 자극을 받아서 나오미를 비롯한 실종 여성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어느 날 클럽으로 들어간 윌리엄 루돌프를 미행하는 두 사람.
윌리엄 루돌프는 능숙한 솜씨로 아름다운 여성한테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유혹을 하는데요. 그의 손짓을 가만히 관찰하던 케이트는 저 사람이 분명 카사노바가 맞아요 하고 증언합니다. 물론 가면 때문에 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었지만 키와 덩치 그리고 여성의 몸을 만지는 그런 손짓 등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윌리엄 루돌프는 클럽에서 여자를 데리고 나와 숲속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갑니다. 알렉스와 케이트도 이들을 뒤쫓아가고 있었어요. 윌리엄 루돌프가 여자를 데리고 별장으로 들어간 지 얼마 뒤 바깥에서 바짝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는데 벼랑간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알렉스가 총을 갖고 뛰어들어가지만 윌리엄 루돌프는 뒷문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이놈은 어디로 갔을까요? 윌리엄 루돌프는 나오미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예쁘군. 이 장면 전까지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아마도 윌리엄 루돌프가 카사노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카사노바가 여성들의 사진을 누군가한테 메일로 보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윌리엄 루돌프는 카사노바가 아니고 카사노바의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때 카사노바도 자신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마주친 카사노바와 공범인 윌리엄 루돌프는 자기네들끼리 여자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총을 발사합니다. 때마침 이 주변을 수색하던 알렉스에게 이 총소리가 들리게 되고 결국 지하 감옥을 발견한 알렉스의 총에 맞아서 윌리엄 루돌프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카사노바는 도망칩니다. 죽어가는 그를 보며 알렉스는 네 공범 카사노바가 누구야? 라고 묻지만 윌리엄 루돌프는 그는 너무 영악해서 찾아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만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이 커져서 FBI가 정식으로 수사에 투입됐고 12시간 안에 놈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그리고 알렉스는 드디어 자신의 조카인 나오미를 구해서 지하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케이트 역시 이제 한숨 돌리고 나머지 한 명의 공범이 잡혔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트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그의 집 주변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알렉스와 함께 수사하던 닉 형사가 케이트의 집을 점검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케이트는 감사의 의미로 알렉스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같이 고생했던 닉 형사한테도 들어오시라고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즉석에서 초대를 합니다. 닉 형사는 케이트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서 이제부터는 조심하시라고 밤늦게 바깥에 막 쓰레기 갖다 버리거나 그러지도 마시라고 조언을 해요. 케이트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는지 피식 웃으면서 대꾸합니다. 아우 형사님도 범인이 뭐 쓰레기 보고 집에 침입을 하나요? 그러자 닉 형사가 남자치고는 꽤나 고음이었던 목소리를 점점 낮추면서 말해요. 쓰레기를 보면 당신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당신이 뭘 먹는지, 어떤 립스틱을 쓰는지, 다리털 면도는 언제 하는지, 심지어는 생리 주기까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콘돔을 보고는 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케이트는 당근을 썰던 손을 딱 멈추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 케이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던 알렉스는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예전에 카사노바한테서 왔던 그 엽서의 필체랑 닉 형사가 작성한 조서의 필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던 범인 카사노바는 바로 닉 형사였던 거죠. 알렉스는 미친 듯이 케이트의 집으로 차를 몰아서 가고 닉 형사는 본색을 드러내며 케이트를 해치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놈은 케이트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서 전화선도 끊어놨어요. 엄청난 육탄전을 벌이며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두 사람. 케이트가 큰 위기에 처한 순간 알렉스가 아슬아슬하게 케이트의 집에 도착하며 그녀의 목숨을 구하고 카사노바, 즉 닉 형사를 쏴버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키스 더 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화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범인인가 저 사람이 범인인가 싶은 그런 좀 헷갈리게 하는 남자 등장인물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처음에 나오미의 남자친구로 나왔던 사무엘, 걔도 좀 의심스러웠고 근데 걔는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여자친구가 없어져서 너무 속상한 거 플러스 경찰이 자꾸 와서 자기 의심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의심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빡침, 진짜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나오미가 다니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 뭐 박사?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걔도 좀 이상한 놈이었고 근데 결국은 범인이 아무도 아니었고 결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닉 형사가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닉 형사가 범인이다라는 걸 알고 보면은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스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오늘도 우리 애교가 와 엉덩이 봐라. 와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